네, 이번 시간에는 획의 변형입니다. 여전히 그 도입학습.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서는 책 페이지가 아직 넘어가질 못하고 있죠. 육서법 펼쳤던 부분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재료들을 몇 가지 팁을 좀 정리를 하면은 공부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권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노량진 학원가에서 처음으로 한자라는 단원을 예전에는 그 공무원 수험서의 6번째 마지막 단원이 한자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수험생들이 싫어하는, 부담스러워하는 이 한자가 맨 끝에 있으니 그나마도 공부를 더 안 하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독립대 문제만 따져도 9급은 2문제가 기본이고 7급은 4문제가 기본입니다. 이런 단원을 그렇게 소홀히 다뤄서야 되겠는가 싶어서 그때 제가 좀 변화를 시도했던 것이 이것을 3번째 단원으로, 1단원으로 끌어오긴 좀 그렇고 3번째 단원으로 처음 끌어다가 책을 편성해 봤었고, 그리고 노량진에서 한자 특강이라는 걸 처음 개설했는데 학원가에 관심이 집중됐어요. 과연 수험생들이 그게 싫어하는 한자가 독립된 강좌로 통할 것인가? 의혹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근데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찾아와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도 나도 다 한자 특강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강의하고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래야 공무원 시험의 본질에 다가서는 거죠. 자, 그래서 방법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좀 고려하면은 쉬워져요. 그냥 맹목적으로 통째로 글자를 암기한다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죠. 그런데 쪼개서 최소한의 부수처럼 최소한의 몇 개의 재료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된다면 방법적으로 몇 가지를 챙겨서 아주 풍성한 글자를 부담 없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회귀 변형 짧게 보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 앞 시간에 했던 얘기, 글자 깨뜨려 놓은 상태에서 형성자, 도금 역할, 뜻 역할, 이렇게 역할 분담한 상태로 글자를 이해해보고, 안 되면 회의, 양쪽 다 뜻이 모였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글자 이해해보고, 거기에 획을 줄이고 획을 변형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려가 돼야 되겠다. 자, 사람인자 어떻게 썼어요? 왼쪽 획은 똑같이 썼는데 오른쪽 획을 비스듬하게 붙여서 내린 게 아니라 떼어서 수직 방향으로 내리다가 끝에서 꺾어주죠. 사람인도 부수고 어진 사람인도 부수자입니다. 그래서 별개의 부수를 얘를 변형해서 만들어낸 거죠. 똑같은 원리로 큰 대자에서 마지막 획을 얘처럼 수직 방향으로 내리다가 꺾어줍니다. 절름발이 왕. 큰 대자가 정면에서 바라본 사람을 뜻한다라고 볼 때 그중 한쪽 다리를 구부려서 절름발이 왕이라는 다른 글자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하늘 천자에서도 마지막 획을 똑같이 변형합니다. 없을무라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미 기란 글자 속에 이게 쓰이고 있음을 보면 글자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회계에서 주의하라고 많이 강조했었던 칠복자의 획 변형입니다. 바로 이렇게 전복 밑에는 손을 뜻하는 또 우자가 붙은 거죠. 이걸 합쳐서 칠복자를 만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요 두 획, 그리고 또 우자 쓸 때 획, 이게 변형되니까 하나, 둘, 그리고 또 우자 쓸 때 하나, 둘, 이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자, 몸육. 자, 테두리 이렇게 써주고, 가운데 두 개 획 해서 4번 획을 써야 될 걸 단순화해서 2번만 딱 써주니까 고기육이란 글자가 달월자처럼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글자는 고기라는 뜻으로 쓰이는 빈도보다 인간의 신체를 나타내는 빈도가 더 많고 중요해요. 그래서 고기육이라고 아예 암기하지 말고 부수 자체를 몸육이라고 암기하자. 그래서 어떤 글자 속에 독립된 글자로 쓰이면 당연히 달월이죠. 독립된 쓰임은. 근데 글자 속의 부분에 요게 보이면 달월자 생각하기보다 몸육자가 획이 변형된 경우다, 이렇게 읽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아예 별명을 붙여서 육달월, 몸육을 뜻하는 달월자처럼 생긴 글자,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옷의자의 획변형입니다. 옷의자의 획변형은 점, 두 개. 여기 마지막 부분에 초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일시라는 글자의 획변형하고 비교가 되죠. 부수자에서 봤던 것 상기하십시오. 자, 양양자 보겠습니다. 양양. 어떻게 됐어요? 맨 밑에 삐침을 줄여줬습니다. 이게 획줄임이에요. 이렇게 삐침이 있는 상태에서 밑에 큰 대자 붙여봐요. 서로 위아래 삐침끼리 충돌하니까 이렇게 좀 싹 다듬어줘야, 그래야 밑에 큰 대자 붙이는 게 수월해지죠. 그럼 이 아름다울 미란 글자는 어떻게 이해하면 돼? 커다란 양을 바라볼 때의 느낌. 현대인들의 미감하고는 다르죠. 원시 사회에 살던 고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커다란 살찐, 살이 통통하게 찐 양을 볼 때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그 기분이 좋겠어요. 그게 아름다움인 거죠.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자, 똑같은 방식으로 소자 밑에 있는 삐침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또 다른 글자들을 덧붙일 수 있죠. 이렇게 입구자 붙여서 이게 알릴꼬야. 그러니까 알릴꼬를 이해할 때도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소에게 명령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이죠. 그게 알릴꼬죠. 대화가 아니라 통보, 일방적인 통보. 먼저 선, 밑에 두 손받들 공이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소가 먼저 가라고 손짓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획줄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높을 꽃자에서 획줄임을 세 가지 모습으로 봅니다. 맨 밑에 입구자만 뗀 경우야. 여기는 입구자는 살아있는데 꼭대기에 있는 글자가 빠졌네요. 이 꼭대기에 있는 글자는 돼지 해머리 이 부분을 없애준 거잖아요. 돼지 해머리. 여기는 이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많이 없앴죠. 근데 어쨌든 얘를 높을 꽃자에서 획을 좀 줄인 거다라고 간주해서 그냥 이름을 높을꼬 이렇게 불러주기로 합시다. 그런 상태에서 빠진 자리에다가 돼지시를 넣었어요. 그래서 호걸, 호, 고라는 글자의 도금이 여전히 남아있죠. 같은 운통의 글자에서 제일 빈도가 높은 것이 초성의 기억이 오는 글자를 히읗이 오는 경우로, 그러니까 고 하면 호, 가 하면 하, 이런 글자들이 같은 운통의 글자로서 가장 양이 많습니다. 자, 높을교란 글자는 그 높을고 이 글자 위에다가 큰 대자 위에 뭐예요? 머리가 꺾인 어려서 죽을 요, 이 글자가 만나서 높을교. 높을교라는 이 글자는 바로 시, 교목, 이육사의 시, 교목, 아주 키가 큰 나무,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밑에다가 마찰려 붙여서 형통할 형, 만사형통 할 때 쓰는 글자. 자, 이것이 모두 높을 꽃자를 기준으로 한다 생각하면 글자가 훨씬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어려워 보이지만 방법적인 면만 살펴보는 거니까 좀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세요. 자, 화살표 두 방향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자, 수평 방향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옷의 같은 부수가 들어간 상태의 여러 글자들을 배치한 거죠. 자, 위아래 방향으로는 어때요? 아까 살펴봤었던 해할제라는 음을 해할제, 거기에 입구, 술의 차, 나무, 목, 옷의 부수를 바꿔준 거죠. 여기는 같은 부수의 도금 요소를 바꿔준 거고, 여기는 같은 도금 요소의 뜻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수를 바꿔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방향에서 어조사, 제, 심을제, 말을제, 맑을제, 머리 위에 일, 대, 도금이 좀 특이한 경우 체크해줘야죠.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글자를 비교 이해해보고, 이렇게 수평 방향에서 적삼, 삼, 이불, 금, 소매수,
수수방관 할 때 수수방관이 뭐예요? 소매에다 손 이렇게 끼고, 그러니까 현대의 상황으로 바꾸면 뭐예요? 팔짱 끼고 있는 거죠. 팔짱 낀 채로 손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관여하지 않고 바라만 보는, 그게 바로 수수방관이죠. 자, 그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소매수. 옷의 찢을 열입니다. 천을 찢는다는 뜻으로 꾸밀장, 지을 제. 자, 그러면은 요 맨 위에 옷의를 빼면 여전히 지을제야. 그럼 어떻게 쓰일까요? 옷의가 빠진 상태에서 위에 지을제는 여기 법도제라고도 썼었죠. 추상적인 관념, 그러니까 주로 규칙이나 법률이나 회칙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위에 글자 쓰고 밑에 옷의까지 붙으면 구체적인 사물을 만든다는 뜻으로 쓰이고, 이런 정도의 차이를 질문하는 건 7급 국가직의 전통입니다. 9급에서는 이런 것보다 훨씬 쉬운 수준에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 조금 더 마음 좀 여유를 가지고 봐도 좋겠다. 일부러 어려운 글자들 많이 넣었어요. 어려운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 수준을 뛰어넘는 면도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느껴보자는 얘기죠. 자, 두 가지 방향을 한꺼번에 제시해 봤습니다.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렵다? 그럼 일단 미뤄둬도 돼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 중에 필요한 거 몇 개만 골라보기로 가도 무난합니다. 자, 마지막 자투리로 필순 문제 조금 언급하겠는데, 필순은 요즘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오죠. 최근 20년간 나온 적이 없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근데 왜 얘기할까? 혹시라도 한자를 좀 쓸 기회가 있다면 필순을 지키면 글씨가 글씨다워져요. 근데 필순을 안 지키고 쓰면 글씨가 그림으로 보입니다. 희한하게 이 필순을 지켜야 글자 모양 다 와요. 기본적인 거 몇 개 얘기하고 포인트는 하나만 강조할게요. 상하 구조의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쓴다. 자세히 볼 거 없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대칭을 이루면 가운데 먼저 쓰고 양쪽을 쓴다. 그리고 바깥을 먼저 안을 나중에 채운다. 이렇게 뻔한 것들이니까 관통하는 건 맨 마지막에 쓴다. 관통하는 건. 주의할 필순. 자, 이것만 보겠습니다. 야, 이 좌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쓰인 획을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똑같은 글자인데 순서가 달라. 순서가 정반대야. 왜 그러냐?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얘네 두 획 말고 세 번째 획이 뭐냐? 세 번째 획을 부드럽게 연결해 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필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가로획이죠. 가로획, 세로획, 가로획, 가로획, 세로획, 그리고 삥 돌려서 가로획. 이렇게 가면은 쉽죠. 근데 반대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획이 갔는데 다시 왼쪽에서 또 오른쪽으로 획이 와야 돼. 무리가 오죠. 여기는 부드럽게 이어 쓸 수 있는데 그 차이예요.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게 세 번째 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그러면은 반 바퀴 돌리는 게 아니라 한 바퀴 삥 돌려서 내려가야 돼. 그죠? 그래서 밑에서 삐침, 그리고 가로획. 그러면 가로획 왔던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바로 내려가면 되니까 이게 획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 세 번째 획을 잘 연결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필순이다. 그래서 똑같은 획이 들어가 있음에도 그래서 이 두 글자의 필순이 다른 것이다. 이런 점을 필순 이해할 땐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하나 좀 생각해 주시고, 시험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자 공부하는 김에 이런 거 짜투리 하나 정도 봐주면 또 혹시 한자 쓸 일이 생기면 또 이왕이면은 그린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쓴 것 같게 한자가 보여야겠죠. 도움될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떨까요? 자, 이걸 먼저 쓰면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이거 힘들지 않겠어요? 이걸 먼저 쓰면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되니까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부드러운 방식이죠. 그래서 이 글자를 제대로 썼을까 안 썼을까를 보면 왼쪽의 방식으로 쓰면 글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휘어 들어갑니다. 배가 움푹 들어가듯이. 근데 오른쪽의 방식으로 글자를 썼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배가 볼록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올바른 방식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획을 고려해서 첫 번째 출발점을 잡아주자. 자투리 얘기였습니다. 필수는 몰라도 됩니다. 자, 끊었다가 도금, 한자 도입학습 부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 도금은 또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양을 좀 줄여서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갑니다.